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40여 분간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까 걱정도 많았던 것 같은데 첫 만남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회담 직전에 돌발 변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NS에 올린 예, 글. 무슨 뭐 이제 그 프로지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저도 그 현지에 바로 전화를 해봤었어요. 어제 저녁에. 네. 예. 그런데 의외로 우리 측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좀 담담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뭐 굉장히 돌발적인 그런 변수가 많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이 대표단도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것도 회담의 일부다라고 아예 그냥 각오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다시 또 회담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떠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의외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대화를 잘 리드해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표정이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정상회담 중에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예,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죠. 예. 중간에 이제 기자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해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용어도 썼고 그 이후에는 루머라는 그런 단어도 쓸 정도로 아마 이게 이제 중간에 좀 해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측의 협상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마도 지금 그 상황을 좀 유추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그 SNS 메시지를 하나 받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난 뭐 그 정치 과정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루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든지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미국도 사실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NS라고 하는 이제 그 매체의 특성상 이게 한번 나와버리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런 그 SNS에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지금 친위 쿠데타 이후에 그거에 수습하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오산 공공지 이런 곳 같은데 압수수색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우리 군인의 한정에서 그 조사를 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고 그 해명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오해라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초반에는 이게 조금 딱딱할까 싶고 왜냐하면 표정도 이렇게 막 초반엔 밝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일단 그 양 정상의 미소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악수도 계속 나눴고 이번에 그러면 어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갔을 텐데 어떤 부분이 처음에 물꼬가 잘 튀었을까요, 분위기가? 뭐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의 웨스트윙에 이제 도착하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영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표정이 좀 딱딱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딱딱해 보였는데 물론 이제 뭐 그게 굉장히 뭐 무례한 정도로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딱딱한 표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두 분이서 이제 회담을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그 칭찬 폭격이랄까요? 네네. 이게 이제 칭찬 폭격이 이어지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이 백악 오벌 오피스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우존스가 올랐다. 그러면서 미국이 위대하게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전 세계의 뭐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쓰고 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예.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평화 협상을 주도했다. 또 뭐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칭찬 폭격을 하면서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그 한반도 문제를 끌고 들어가셨죠. 예. 그래서 김정은과의 이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인연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좀 만들어 달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웃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이번 회담의 어떤 백미라고 할까요? 네. 하이라이트는 이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였지 않았나. 예. 라임도 딱 맞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굉장히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당신을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라고 느꼈었는데 예.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당신이 날 도울 것이다 이런 멘트를 이제 했던 거죠. 예.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변화되는 그런 느낌이 어젯밤에 이제 완연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었고 또 펜스 부통령까지 다 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또 강유정 대변인이 조금 전에 두 정상 간의 회담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이 피습 당했을 당시에 사진이 담긴 책을 전달했다 이런 네. 내용도 나왔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두 정상이 좀 친분을 상당히 많이 쌓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본인들이 찍은 사진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꼭 찾아가라고 혹시라도 나가면서 바빠서 잊을지 모르니까 꼭 잊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군부대에 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 의전용으로 사진을 찍죠. 예. 사진을 찍고 뭐 군부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올 때 되면 예. 군부대에서 이제 이것을 인화를 해가지고 미리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가는 분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에게 이게 들어와서 나가는 손님에게 최대한의 의전을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보내주기 위해서 나중에 보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받는 것과 나가기 전에 이것을 받고 나가는 것은 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홀대를 할 수도 있다, 또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당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예.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 않았나.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것도 좀 재밌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방명록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사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 당신 거냐? 한국에서 가져온 거다. 근데 펜에 대한 관심은 되게 진짜 펜에 대한 진심인지가 느낀 게 그 펜의 굵기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예, 그래서 구체적이었죠, 굉장히. 대통령에게 예. 이거 그럼 다시 가져갈 거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거잖아요. 예. 되게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그 오버로피스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방명록 쓰는 과정에서부터 약간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밝아서 좀 이번 회담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한 것도 이후에 무슨 우리 추가적인 농축산물에 대한 그런 그 수입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발표한 거 이후에는 추가적인 그런 큰 압박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보도 나오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담을 보면 예.
오벌 오피스에서 원래 한 3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워낙 많아지면서 이게 이제 회담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런 그 회담의 어떤 성격상 회담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전에 참모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먼저 CSSI 전략국 CSIS 좀 실수할 뻔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발언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뭐 한미동맹, 안보동맹, 경제동맹, 실용동맹 등등등 많은 그 언급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가 될까요? 우리 앵커님도 이 동맹의 종류에 대해서 세고 계신데 저도 똑같이 그걸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한미 동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동맹의 현대화였어요. 그래서 예. 과연 이 동맹의 현대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견제하는 데만 주한미군이 전념을 했었는데 이 주한미군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쓸 수 있다. 결국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안보 동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이 대통령 간의 대화나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CSIS에서 했던 연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제 동맹에 대한 얘기가 가장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 전략적 협력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또 경제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예.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문제에 방점을 많이 찍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금 CSIS의 발언도 있었고 그 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발언도 있었는데 전반적인 그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예, 핵심 내용은 일단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국방비를 지출 갖다가 뭐 계속 늘리겠다라는 것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과의 그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을 할 것이고 예. 한국은 미국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무역 수지의 불균형을 맞춰가겠다는 점. 그 다음에 의약품 분야에서도 또 미국에다가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함으로써 예.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얘기가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연설을 보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서 이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방위비 문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잠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이 회담 전에 우리가 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 이제 아직 그 최종적인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 우리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3실장이 다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심지어 이제 보통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상례인데 우리 비서실장도 이제 미국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총력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참모진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칭찬 폭격을 쏟아부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뭐 어떤 현안들에서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들로 많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화나 뭐 남북 북미 간의 대화, 김정은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좀 내용이 채워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공격 포인트들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위비 같은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꺼내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들이 좀 주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 방위비와 국방비는 좀 차이가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돈을 미국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주는 거라서 주거나 그냥 우리는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비는 우리가 증액을 하면 지출은 많아지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내년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를 내년에 당장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럽, EU의 나토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뭐 한 2030년, 35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다라는 거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방비를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의 어떤 소모성 이런 지출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스가 협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거나 그건 좀 장기적입니다만 또 유지 보수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MRO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지 보수하는 이런 데서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항만 시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군함에 맞는 이런 설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들까지 다 우리가 이제 국방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투자의 개념도 있다.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업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분야 협력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사말을 건넸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조선업과 제조업벌에 한국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선업 분야가 이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카드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언론도 사실 조선업에서의 협력은 한국이 가진 유일한 카드다라고 지적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은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적, 그다음에 안보, 해군력을 강화해서 중국의 그 해양으로의 팽창에 대응하고자 하는 안보적인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서 약 1,5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요.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소가 현대화되기 전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이나 상선을 유지 보수 내지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미국에다가 전수해주고 미국의 조선업 노동자들을 갖다가 뭔가 양성을 하는 이런 다채로운 방식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조선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주가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생겼을 일자리가 사실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조선소의 투자를 늘리면 미국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에 투자할 규모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해가는, 그래서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미국에다가 조기에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래서 미국이 조기에 우리 조선 산업의 생산성을 기술력과 생산성을 따라잡게 만드는 그런 우려할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선 이제 관세 협상에서 조금 우리나라와 미국 측의 의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달랐던 부분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논의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나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나온 것도 상당히 좀 향후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서 한국 쪽에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그냥 진행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서는 구두 합의였는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모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국 쪽에서는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을 우리가 막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양측이 의견이 갈렸는데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서면으로 뭔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측에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미국이. 그렇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뭔가 불리하게 맺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문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스가 프로젝트의 1,5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90%의 이유는 미국이 가져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뭔가 합의 사항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향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게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게 저희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거론이 안 됐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론이 안 됐다는 게 그럼 계속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석했던 그 한미 그 관계에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측이 해석한 바가 있잖아요. 미국 측은 다르지만 우리 측이 해석한 바대로 계속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물음표대로 교수님 언급한 대로 추가의 협상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불확실성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측 입장에서 먼저 이의 제기를 할 이유는 없죠. 미국이 사실은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별다른 얘기 없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애시당초 발표했다는 것처럼 농산물 시장을 완전한 개방을 했다. 뭐 이 3,500불의 이윤을 95%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투자할 분야를 미국이 고르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쌀 시장 개방, 소고기 개방 같은 거는 계속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들어봐야겠네요. 이건 확실히 해야지 우리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문서화돼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에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 결론을 내려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이 무역 합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게 우리에겐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 더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지금 한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지금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한미 FTA를 준비할 때처럼 미국이 한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뭐 사실상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하고의 협상을 지금 바로 끝내고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들이 이제 좀 끝맺음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 쪽에서 전략적으로 지난번에 합의했던 15%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FTA가 있을 때는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 관세가 없이 이렇게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보통 이제 일본이나 다른 경쟁 국가들과의 소폭이지만 관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5% 정도의 이익을 보고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15%로 모든 나라들을 다 똑같이 균일하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로서는
2.5% 이익을 보던 부분을 손해를 보는 것과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뭔가 좀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어떤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뭐 잘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예. 거꾸로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공수가 좀 교대된 측면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떤 맥락인지 해석을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의도인 거예요? 글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워낙 뭐 맥락 없이 갑자기 이제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 부분은 부동산 사업가였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업으로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군 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벌써 부동산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미군 기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냐, 땅은 누구 것이고 도대체 이 소유권은 누구 것이고 여기 뭐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뭐 습관이겠죠. 그래서 이 이제 미군 기지가 한국 땅을 장기 임대한 거고 무료로 임대한 거고 예. 여기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게 그 미군 기지가 저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예산도 들어가고 미국 예산도 들어가고 뭐 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임대냐? 그러면 이걸 이왕 우리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그 소유권을 알고 우리 걸로 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아마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트럼프 행정 저는 네. 사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미군 주둔부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네. 한 나라 국가의 영토 주권 문제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섣불리 들어주기는 어려운 카드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예. 뜬금없이 주한미군 주둔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게 넘기라고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같이 조인트 벤처로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기존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얘기만 밝혀져 있었지 알래스카 LNG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과 한국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제기한 그런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쉽게 그냥 뭐 단순히 착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이 현재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인상을 하게 요구할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미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유효기간 전에 우리가 또 재협상을 먼저 하자고 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그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독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약 0.05에서 0.07%로서 일본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규모가 GDP 대비로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상황에서도 뭐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억 달러 규모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인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우리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고요. 예. 이것을 사실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국방비 지출을 늘리든지,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해서 주한미군을 갖다가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목적을 변화시키는데 동의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한 뭔가 압박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터무니없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하는 수준은 이미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단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단년 계약으로 매년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단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년 그 증가율도 우리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증가하는 규모, 그것도 미국 나토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되, 나머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한다든지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화하는 분야로 뭐 협상 범위를 넓혀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 100억이라는 거는 일단 그러면 높게 일단 질러놓은 다음에 협상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100억은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알래스카 LNG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거기까지 안 갔는데 미국이 그래 한국과 일본이 여기 참여하기로 했어, 이렇게 딱 그 지정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분위기는 좋았으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정해질까요? 예, 사실 그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조사를 끝내고 곧 발표를 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총수들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낮추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기 위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대미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한해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막연하게 발표만 했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면제를 해주든지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들이 이번에 미국을 갔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 규모를 늘린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는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품목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사전적인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상호 관세가 있고 품목별 관세가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면 한미 FTA는 그럼 완전 없어진 거예요? 예, 한미 FTA는 지금 사실상 형해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또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관세 체계에 따르면 품목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 관세를 부과한 순간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이 한미 FTA에 의해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던 대표적인 우리 주력 수출품이었는데 거기 이제 15%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선언했죠. 그것도 원래는 25%였는데 낮춘 거죠. 15%로. 그런 순간 한미 FTA는 사실은 뭐 형해화됐다. 사실상 이제 형해화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기존의 일본과 유럽은 자동차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는 무관세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5% 품목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2.5%만큼 손해를 본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한미 FTA는 이제 사실 무용지물이 됐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그나마 품목 관세랑 상호 관세를 낮춘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안전 장치를 보장을 받을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요.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불 투자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한미 무역 수지 불균형의 해소되는 속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뭐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한미 무역 수지 불균형이 빠른 시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든지 하면서 다시 관세를 높여서 무역 분쟁을 조장할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마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